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담당하고 있는 안현철 교수입니다. 자, 이제 10주차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주차에는 지난 9주차에 이어서 최적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인 선형 계획법 그리고 정수 계획법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최적화 기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미에 왜 이번 시간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형계획법 그리고 그것의 확장무형인 정수계획법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어떤 한계가 있다고 했죠? 네, 선형계획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적함수와 모든 제약 조건이 선형관계, 그러니까 선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특히 경영 경제상에 관련된 문제들의 경우에 선형의 관계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제학의 대표적인 법칙인 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이런 그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의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인 관계가 현실 세계에서는 대단히 흔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선형계획법이나 정수계획법이 적절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비선형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는 목적함수나 제약식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수리적인 방법으로 해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수리적으로 풀어서 찾는 해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더라. 예,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 해답을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예, 하나하나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값들을 넣어보는 이른바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해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탐색을 무식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뭐 일정 증분씩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대입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일 수 있고 최적해에 빨리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탐색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진짜 정답에 가깝게 갈 수 있게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오늘 배우게 될 유전자 알고리즘이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유전자 알고리즘을 드디어 이번 10주차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유전 알고리즘, 줄여서 GA라고 해요. 지네틱 알고리즘 해서 이제 앞글자를 따서 GA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 GA에 대해서 배울 텐데 크게 강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강의로 구성이 될 겁니다. 우선 파트 1에서는 이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최적해를 찾아가게 되는지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유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구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유전의 원리들을 실제로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명공학 계에서 사용할 법한 그런 용어들이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유전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설명드리고 그 용어를 기반으로 유전 알고리즘이 어떤 절차에 걸쳐서 최적해를 찾는지 절차를 소개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지네틱 오퍼레이터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유전 연산들이 이제 적용되게 되는데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선택, 교배, 돌연변이 이 세 가지 유전 연산을 수행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유전 연산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유전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는지를
앞서 설명드렸던 절차와 용어들을 활용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 알고리즘의 원리를 너무나 재미있게 잘 설명하는 동영상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전자 알고리즘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한번 쭉 정리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1강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면 유전 알고리즘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엑셀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이따가 이제 같이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엑셀에 우리 해찾기 기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해찾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선형 계획 모형만 배웠기 때문에 단순 LP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것만 쭉 보여드렸는데, 단순 LP 말고도 사실은 다른 두 가지 해법을 더 탑재하고 있습니다. 엑셀의 솔버가 비선형적인 문제를 수리적인 접근으로 추정을 통해서 푸는 GRG 비선형 엔진도 들어있고, 그 밖에 이볼루셔널이라는 엔진이 들어있는데, 그 이볼루셔널이라는 엔진의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유전자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구현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엑셀 솔버에 구현되어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설정이나 뭐 작동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너무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설정할 수 있는 항목도 많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을 좀 특화해서 더 잘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전용의 툴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이볼버라고 하는 툴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2강에서는 이 이볼버라는 툴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볼버의 예시 3가지를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이볼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이제 설정값들을 입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연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전 알고리즘의 원리부터,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전자 알고리즘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얘기하는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리를 그대로 공학 분야에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원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어떤 철학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적자 생존의 원리가 될 거예요. 그죠? 적자 생존의 원리, 영어로 survival of the fittest. 그죠? 가장 핏한 것들만 살아남는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들만, 맞춘 놈들만 살아남는다는 원리가 적자 생존의 원리죠. 지금은 여러분 하얀 쥐, 흰 쥐 보기가 쉽나요? 지금은 하얀 쥐를 거의 보기 어렵죠. 그죠? 하얀 쥐는 주로 실험실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지,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얀 쥐를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요새 쥐들은 다 어떤가요? 여러분, 굉장히 큰 무슨 고양이만한 쥐, 이런 쥐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만약에 보게 된다면 뭐 유튜브 같은 데나 나올래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동물농장 이런 데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쥐는 대부분 몸집이 작고 날렵한 그런 쥐만 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석을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과거에는 몸집이 큰 쥐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하얀 쥐가 뭐 실험실 쥐로만 이렇게 명맥을 잇고 있지만, 과거에는 하얀 쥐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몸집이 큰 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검은 쥐도 있지만 하얀 쥐도 꽤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쥐들이 이제 다양한 천적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환경에 더 잘 적응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 색깔이 하얀 쥐가 생존하기에 유리할까요? 어두운 쥐가 생존하기에 유리할까요? 당연히 야생의 시기에 밤에 이렇게 보면 하얀 쥐는 어떻겠어요? 천적들이 보기에 눈에 굉장히 잘 띄겠죠. 고양이 눈에 더 잘 띄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두운 쥐들은 어때요? 음침한 곳에 숨거나 밤이 되면
이런 어두운 쥐는 움직여도 눈에 잘 띈다 안 띈다? 안 띄겠죠. 그러면 누가 더 생존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몸집이 어두운 쥐들이 생존을 잘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몸이 작은 쥐가 있고 큰 쥐가 있는데 마찬가지. 어떤 쥐가 눈에 더 잘 띄고 더 둔하겠어요? 그렇죠. 몸집이 큰 쥐들은 아무래도 눈에 더 잘 띌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포식자 입장에서 더 선호되겠죠.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움직임도 많이 느렸을 거예요. 작은 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큰 쥐들은 점점 잡아먹히고 유전적으로 작은 쥐들이 더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남다 보니까 이런 세대가 한 세대 거치고 두 세대 거치고 세 세대 거치고 쭉 거쳐서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지나고 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쥐의 대부분은 어떤 쥐죠? 몸집이 작고 날렵하면서 어두운 색깔을 갖고 있는 쥐들만 우리가 보는 거죠. 아주 간혹 가다가 야생에서 몸집이 큰 쥐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쥐들은 몸집이 작고 검은 쥐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 다음에 하얀 쥐는 어때요? 예, 이제는 실험실 아니면 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이제 적자들만 생존하게 되는다는 게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의 원리잖아요. 이게 이제 최적화를 찾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현한 것이 유전자 알고리즘인데, 유전자 알고리즘은 비록 시뮬레이션, 가상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치 태초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쥐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일단은 어떤 문제에 해가 될 수도 있을 만한 후보들, 캔디데이트를 다양하게 임의로 만들어요. 임의 유전체들을 막 만드는 거죠. 임의 유전자들을 막 만들어서 이런 큰 집단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집단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모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모집단, 파퓰레이션을 다양한 랜덤한 유전체로 구성된 유전자 구조를 갖는 다양한 후보들, 예, 해답의 후보들을 막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환경 적응력이 높은 애들을 어떻게 해요? 예, 생존시키는 겁니다. 예, 살아남기게 하고 환경 적응력이 떨어진 놈들을 더 높은 확률로 퇴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견뎌낸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또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예, 이렇게 교배를 해요. 교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유전자 두 개를 섞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여러분이 태어났을 텐데 보시면 어떤 거는 엄마 닮고 어떤 건 아빠 닮고 이렇게 두 분의 어떤 다양한 그런 유전적 특징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모 세대에 환경을 적응하는데 성공한 두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적절하게 물려받아서 이런 후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만들어진 후손이 어떤 후손들은 굉장히 더 환경에 잘 적응하는 후손도 있을 거고, 어떤 후손들은 잘못 만들어져서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애도 생기겠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세대에서 환경 적응 못하는 후손은 도태되고 환경 적응을 더 잘하는 애들만 남아서 또 그들끼리 뭐가 이루어져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또 이제 교배하고, 이거를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마음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유전 알고리즘 돌릴 때 최소 보통 한 50세대 돌려요. 최소 50세대 정도 돌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한 100세대쯤 돌립니다. 하지만 이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1000세대, 2000세대도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세대를 내려간다고 하면 마지막에 남는 파퓰레이션을 구성하는 이 값들은 환경에 매우 거의 적응해 있는, 환경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해들로만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의미를 좀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염색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어떤 주어진 문제의 해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여기서 해는 솔루션.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료의 모양, 자료의 구조를 말하고요. 보통 이제 이 크로모점이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해가 랜덤하게 만들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개체를 구성하게 돼요. 인디비주얼, 개개인 개체를 구성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0, 1, 1, 0 이런 식의 이진수로 많이 표현을 하죠. 예, 왜 이진수로 표현을 해요? 예, 우리 컴퓨터는 0 또는 1의 상태를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이진 값을 주로 처리하기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에서의 크로모점은 물론 이렇게 이진수가 아닌 실제 실수로 표현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변형된 형태의 유전 알고리즘도 세상에 존재하긴 합니다만, 전통적인 오리지널 유전 알고리즘은 이렇게 0과 1 둘 중에 하나인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유전 구조를, 크로모점 구조를 갖게끔 설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크로모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랜덤하게 그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이 각각이 뭐가 된다? 인디비주얼 개체들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부모 역할을 하게 돼서 후손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게 되겠죠. 자, 주로 진의 스트링이거나 이진 배열로 구성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디비주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디비주얼들이 굉장히 이렇게 풀 형태로 여러 개 있어야 이것들을 뭐 교배도 하고 뭐 변형도 시키고 해서 이 세대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수의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의 큰 집단을 영어로 population, 예, 한국어로 모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염색체들의 집합이에요. 염색체들의 집합체로서 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후보들이 모두 모여 있는 전체 집합, 이것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집단으로부터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디비주얼들을, 예, 크로모점들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염색체가 환경에 잘 적응했는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하는 대상과 가까운지 이런 것들 판단해야 될 텐데, 그때 사용되는 기준값을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적합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적합도를 산출하게끔 만들어주는 함수를 적합도 함수, 영어로 fitness function 이렇게 부릅니다. fitness function, 적합도 함수라고 불러요. 적합도는 다시 설명하자면 염색체가 우성인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놈인지 아니면 열성인지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fitness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예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사실은 유전자로, 우리 다 유전자가 있잖아요. 사람도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 유전자 자체는 사실은 뭐 생명공학자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체가 실제로 어떤 특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제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의미를 해석했을 때 실제 특징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피노타입이라고 해요. 우리가 현상을 피노미넌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거기서 아마 유래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피노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피노타입을 이런 0 또는 1로 구성된 유전체의 어떤 값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지는 유전값 형태로 보여주는 데이터의 형태를 여기서 보듯이 뭐라고 불러요? 지노타입이라고 불러요. 지노타입. 예, 그래서 지노타입과 피노타입이 있는데 이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뭐 어떤 데이터냐면 사람 데이터예요. 원시인, 옛날 우리 뭐 무슨 그런 거 배우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옛날 원시 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유전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선조가 되는 사람들의 여러 특징을 우리가 모델링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피부의 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피부 색깔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렇게 화이트 또는 블랙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화이트 또는 블랙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한가요? 정보가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죠? 몇 자리가 필요해요? 이진수 몇 자리? 한 자리만 있으면 되죠. 예, 이진수 한 자리만 있으면 특정 색깔은 0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색깔은 1로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두 상태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lack or white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갖고 있는 이 컬러라고 하는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비트만 있으면 돼? 1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비트를 할당했어요. 화이트는 뭘로 인코딩 돼 있어요? 1이라는 값으로 인코딩 돼 있죠. 블랙은 0으로 인코딩 돼 있어요. 화이트가 다시 1, 블랙은 0, 화이트는 1 이렇게 맨 앞에 한 자리가 이 컬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그쵸? 이 스피드는 보니까 fast도 있고 슬로우도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미디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표현해야 되는 상태의 수가 1개, 2개, 3개. 일단 최소 3개의 단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최소 3가지 종류의 상태를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그렇죠. 1비트로는 모자라죠. 왜냐하면 2개 상태밖에 표현을 못했잖아요. 방금 봤듯이. 예, 2비트는 있어야 3개 이상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비트가 있으면 원래는 00,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1 이렇게 총 4개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슬로우는 10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10. 그 다음에 미디엄은 01로 인코딩 되어 있어요. 01. 진짜 빠르다. 그럴 때는 00. 예. 이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빠른 거네요. 그죠? 00.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미디엄이니까 01. 예, 그렇죠. 여기 만약에 혹시 very slow가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진짜 느린 거? 11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느리겠죠. 그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금 느린 걸 나타내니까. 하지만 very slow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01, 10, 00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이렇게 두 비트를 활용해서 이 스피드를 지금 인코딩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옆에는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자, 근데 인텔리전스는 dumb, 멍청하다가 있죠. 그 다음에 very dumb이 있고요. 그 다음에 very smart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컨대 very가 붙은 거 보니까 예, 베리 스마트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스마트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뉴트럴도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다양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상태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냈지만 얘는 이제 베리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상태가 훨씬 더 다양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는 지금 몇 비트를 할당했냐면 1비트, 2비트, 3비트 이렇게 아니죠. 여기서부터죠. 1비트, 2비트, 3비트 이렇게 총 3비트를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덤은 101로 표현했고요. 베리덤은 110. 110이 더 큰 값이죠. 101보다. 예, 자릿수가 높으니까 이게 더 큰 값인데 그 얘기는 요 세 자리 이진수 값이 크면 클수록 즉 111에 가까울수록 멍청한 거예요. 그죠? 요 값이 베리 스마트일 때 얼마였어요? 000이에요. 그죠? 이 값이 0일 때 가장 스마트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피부 색깔이 사람의 경우에 화이트 해야지 더 원시 시대에 생존하기 좋았을까요? 블랙 해야지 원시 시대에 생존하기 좋았을까요? 예. 예상컨대 블랙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죠. 생존에. 그죠? 예. 눈에 잘 안 띄니까요. 밤에. 속도는 어떻게 써요? 단언컨대 빠른 놈이 아주 우성이겠죠. 그죠? 예. 지적 수준은 어떨까요? 예. 당연히 스마트한 놈이 오래 살겠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돼서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되는지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피트니스 값을 봤더니 누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높아요. 흑인, 그렇죠, 유리하겠죠. 패스트, 얘가 제일 빨라요. 근데 멍청해. 원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사실은 뭐 스마트하다고 해서 뭐 사자랑 맞닥뜨려서 살 수 있나요? 네, 호랑이랑 맞닥뜨리면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스마트해도 뭐 힘으로는 못 당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표피색이 어둡고 속도가 빠른 게 훨씬 환경 적응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지금 피트니스 값이 높아요. 71점. 두 번째는 비록 백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래도 속도는 중간은 되는 이 친구가 이제 53점으로 2등.
그 다음에 흑인이지만 느리고 멍청한 이 친구가 3등, 뭐 이런 식으로 피트니스 밸류에 따라서 이 친구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예, 백인인데 느리기까지 하는데 매우 멍청하기까지 하니까 곧 죽겠죠. 22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뭘 결정한다 그랬어요. 살아남을 유전자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도태시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둘을 골랐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골라져요? 예, 여기 4번 유전체, 71점 맞은 4번 유전체와 5번 유전체가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 둘이 그래서 만나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칩시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식을 만들었더니 어떤 자식이 유전자 앞에 세 자리는 4번으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뒤에 세 자리는 5번한테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앞에 세 개 000, 뒤에 세 개 000.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전부 다 00000이 만들어지죠. 그거 피노타입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라는 블랙인데 스피드는 엄청 빠른데 인텔리전스는 엄청 스마트한 친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는 피트니스 값이 거의 뭐 80, 90 엄청난 높은 값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색깔도 어둡지, 속도도 빠르지, 거기에 매우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생존 확률이 확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대가 막 지나고 나면 후손들은 다 어떻겠어요? 다 그런 친구들만 남게 되겠죠. 예, 생존을 할 거니까. 예, 그게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유전 알고리즘의 절차를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유전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크로모솜이 이렇게 이진 배열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로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피노타입들을 어떻게 지노타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코딩 또는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최적화 대상이 돼야 되는 그 모든 대상을 적절하게 이진화된 숫자로 이렇게 해서 유전자 형태로 모든 파라미터들을 스트링으로 만드는 과정을 1단계로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이너리 알파벳 0 또는 1의 이진수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개개인의 그 개개별 후보의 가상의 헤드를 캔디데이트 솔루션들을 랜덤하게 막 만들어내요. 얼마만큼? 파퓰레이션 사이즈만큼 막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피트니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죠. 각각의 인디비주얼들이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했는지에 대한 피트니스 값들을 쫙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성인 놈이 누군지, 열성인 놈이 누군지를 알아서, 열성인 놈은 도태되겠죠. 예, 배우자로부터 선택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런 것처럼 열성인 놈들은 도태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제 우성인 놈들만 살아남아서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페어런트 역할을 하게 되죠. 부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프로덕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리프로덕션은 선택된 그 페어런트들을 활용해서 오프스프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크로스오버를 이용해서. 크로스오버가 교배란 뜻입니다. 교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를 반씩반씩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반씩 섞을 수도 있고, 뭐 6대 4로 섞을 수도 있고, 7대 3으로 섞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쨌거나 섞는 작업이 여기서 들어가서 2세대 자손을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자연계의 진화 과정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교배해서 안정적인 그런 진화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진화 과정에서 가끔씩 아주 엉뚱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아주 엉뚱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죠. 네. 유전 알고리즘이 재밌는 거는 자연계에 이런 교배만 따온 게 아니라 돌연변이까지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왔다는 거, 이 개념을. 근데 되게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이거를 안 넣잖아요. 예,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안 넣으면 유전 알고리즘은 진짜 최적해를 찾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정상에 오르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학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걸로만 살면은 물론 어느 정점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점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정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끔씩 좀 딴짓도 하고 이 방향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새로운 길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연변이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길을 한번 또 찾아보는 게 진짜 최고의 값을 진짜 최정점에 도달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뮤테이션이라는 것도 유전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그래프 보시게 되면 위에는 평균 핏니스 값이에요. 핏니스 값이고 X축은 제너레이션, 세대를 계속 거듭해 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 핏니스 값이 형편없겠죠. 예, 랜덤하게 만든 파퓰레이션이니까 형편없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우연히 재수 좋게 가장 뛰어난 놈은 꽤 높은 핏니스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때는 어떻습니까? 핏니스 높은 애들끼리만 교배해서 더 우성의 형질의 애들을 만들죠. 그러다 보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에버리지는 점점 올라갑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가장 뛰어난 놈 역시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진화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상향 평준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트와 에버리지 차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요. 여기 보시면 예제긴 합니다만 한 100세대쯤 가니까 어때요? 거의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100세대 정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대쯤 돌리고 나면 더 이상 진화가 잘 안 돼요. 거의 베스트 솔루션에 수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컨버전스 단계는 그거예요. 너 100세대에 도달했어? 그럼 이제 그만 진화해도 돼. 여기서 스톱. 그러고서 이제 그 중에서 찾은 것 중에 가장 뛰어난 놈을 최적해라고 해서 이렇게 채택하는 거죠. 아니야, 너 아직 뭐 50세대야? 더 돌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으로 새로운 파퓰레이션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새로 만들어진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핏니스를 다 돌려보고 그 중에서 또 우수한 놈들을 다시 선택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리프로덕션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끝날 때가 됐니? 아니다. 그럼 다시 또 여기 들어와서 이번에는 세 번째 만들어진 파퓰레이션 기준으로 핏니스 다 계산해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놈 고르고 다시 또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리프로덕션 하고 또 도달했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정해놓은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스타핑 컨디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유전 알고리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전 알고리즘에는 이처럼 실제 그 우리 진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유전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를 흉내내서 똑같이 반영을 해요. 이 앞에서 보면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 그 적용 가능한 유전 연산 세 가지가 바로 셀렉션, 자연 선택, 예, 우성인 유전자를 선택하는 거가 셀렉션이에요. 셀렉션. 두 번째는 교배, 크로스오버.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다? 뮤테이션이 있다. 돌연변이가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유전 연산 첫 번째 선택이에요. 선택은 우성인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염색체를 이제 선택하는 알고리즘인데 일반적으로는 룰렛 휠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4개라고 해봅시다. 4개인데 이 4개의 파퓰레이션 안에 보시면 파란색 유전자도 있고요. 주황색 유전자도 있고 회색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유전자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핏니스 값을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면 파란색은 38%, 그 다음에 얘는 0.12점, 0.38점, 0.12점, 얘는 0.97점, 얘는 0.02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룰렛 휠 방식은 뭐냐면 각자 차지하는 값만큼 상대적으로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끔 이렇게 휠을 만들어요. 룰렛 휠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휙 돌려요. 자, 준비하시고 돌리세요. 막 돌면 뭡니까?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가 다트를 준비하고 있다가 휙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찍힐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당연히 회색에 찍힐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얘가 0.97 제일 크니까.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높아요?
0.38이 높겠죠. 여기 이제 화살이 바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는 0.12. 얘는 뭐 거의 찍힐 일이 없겠죠. 0.02밖에 안 되니까. 요런 방식으로 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피니스 밸류가 낮아지면 얘가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전체일지도 모르는데 이 염색체는 어떻게 돼요? 거의 사실상 금방 도태되어 버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벌버는 랭크 베이스드 셀렉션을 사용해요. 이벌버라고 하는 건 이따 우리가 실습하게 될 툴인데, 이벌버는 룰렛 휠을 적용하지 않고 랭크 베이스드 방식. 랭크 베이스드 방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중에 1등이 누구죠? 얘죠. 1등 0.97, 2등은 0.38, 3등은 얘죠. 0.12, 4등은 0.02. 그러면 4등한테는 1만큼 값을 부여하고 3등한테는 2만큼의 값을 부여하고, 얘죠. 3등한테 2만큼의 값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2등한테는 3만큼의 값을 부여하고, 1등한 이 친구한테 4만큼의 값을 부여해요. 그러면 지금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꼴등한 얘보다 지금 이 회색은 4배 넓어요. 4배.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배겠어요? 가장 작은 놈보다 3배, 얘는 2배. 이런 식으로. 순위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소수의 의견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바로 도태되지 않아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제 진화를 시킬 거니까 뭐 100세대, 200세대 세대가 길게 돌아갈 거니까 랭크 베이스드 방식을 쓰면 초반에 빨리 수렴되지 않고 좀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벌버는 이런 랭크 베이스드 방식을 쓴다. 요거 좀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룰렛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배를 하게 됩니다. 교배는 선택된 두 염색체 간의 교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둘이 있으면 그 둘을 교배해서 후손을 보통 2개를 만들죠. 먼저 싱글 포인트 교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쪽이 부고 이쪽이 모라고 했을 때, 빨간색이 부고 파란색이 모라고 했을 때 빨간 어떤 한 포인트를 잡아요. 나눌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한쪽은 아빠 거, 나머지는 엄마 거. 한쪽은 엄마 거, 나머지는 아빠 거.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의 자손을 만드는 게 싱글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만 너무 반씩 섞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나 이제 형제들 많은 집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제는 아빠보다는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고, 또 다른 형제는 엄마는 별로 안 닮고 아빠를 더 많이 닮고, 이렇게 그러니까 반반씩 섞이는 경우가 잘 없죠. 한쪽 성격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내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투포인트 교배를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투포인트는 점을 2개 찍어서 교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는데, 위에 거와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는 정확하게 0.5, 0.5, 0.5, 1대1로 이렇게 섞였잖아요. 그런데 투포인트 교배를 하면 위에 거는 아빠 유전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밑에 거는 엄마 유전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느 게 정답이다는 없어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선택하는데, 근데 우리가 쓸 이벌버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유니폼 크로스오버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유니폼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 레이스를 줄 수 있어요. 야, 70% 교배해. 이렇게 하면 70%는 확률을 계속 이제 다트를 계속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 그 0101 유전 그 비트를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70%다 그러면 70%의 확률로 기존 유전자를 남겨요. 남기고 만약에 탁 돌렸더니 70%에 해당이 안 됐다. 그럼 이제 X를 이렇게 치죠. 지금 이렇게 X를 친 다음에 그 랜덤하게 선택되는 그 X만큼만
배우자의 유전자를 끼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벌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벌버는 이런 싱글이나 투 포인트를 쓰지는 않는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재미있는 차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뮤테이션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이것도 이제 앞에 크로스오버처럼 유니폼 크로스오버처럼 미리 비율을 정해줘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돌연변이율이라는 거를 미리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돌연변이율을 딱 지정을 해놓으면은 매번 또 다트를 던지는 겁니다. 다트를 던져서 그 확률에 걸렸다. 그러면은 1은 그냥 0으로 바꿔요. 그리고 0은 1로 바꿔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바꿔요. 왜냐? 돌연변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봤더니 여기서 이제 그 확률이 딱 걸렸다. 그러면 1인데 그냥 0으로 괜히 바꾸는 거예요. 이유 없이. 또 막 이렇게 주사를 돌려봤는데 뮤테이션 레이트에서 여기 딱 걸렸다. 그러면 얘 1을 그냥 0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뮤테이티드 된 자손이죠. 근데 이 뮤테이션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시도 때도 없이 돌연변이들이 자꾸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불안해지겠죠. 파퓰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진화해가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이상한 돌연변이들로만 가득 채워버리는, 그래서 최적회에 빨리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율은 굉장히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얼마만큼 낮으냐면 0.1%에서 최대 10%를 넘기진 않아요. 보통은 5%, 뭐 3% 이 정도 아주. 그러니까 100번 다트 던지면은 5번, 3번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뮤테이션은. 그만큼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뮤테이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야 소위 얘기하는 국지 최적회. 그러니까 단거리 관점에서, 단시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적회인 줄 알았는데 크게 보니까, 글로벌하게 보니까 최적회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국지 최적회라고 해요. 로컬 최적회라고 하는데 이런 로컬 최적회에 빠져서 제가 아까 뭐 잠깐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최적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어디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 국지 최적회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역 최적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글로벌 옵티멈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뮤테이션 활동을 통해서 가끔씩 딴짓을 하는 거죠. 다른 진로도 찾아보고 다른 경로도 찾아봐서 최종적인 최적회, 전체적인 최적회를 최대한 찾는 방식으로 유전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 뮤테이션에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전자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레프리젠테이션 하고 그런 다음에 파퓰레이션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값을 계산해서 그걸 기준으로 부모를 선택하고 교배하고 뮤테이션 한 다음에 충분히 진화됐나? 아니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새로 만들어진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피트니스 계산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x의 5제곱 했을 때 10억이 되는 x의 값을 찾고 싶다. 원래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유전 알고리즘으로 탐색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크로모좀을 잘 설계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6비트로 6개의 이진수로 이 x를 모델링 한 거죠. 왜 그랬냐? 자, 이게 이제 최대값이 64가 되거든요. 2에 6승하면 64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64를 5제곱하면은 10억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6비트 안에 어떤 값의 조합이 5제곱했을 때 10억이 되게끔 하는 그런 값을 찾기가 용이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전 알고리즘으로 탐색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20개다 그러면은 5제곱했을 때 10억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총 20개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20개의 값들을 다 5제곱 해봐서 10억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봐서 가까운 친구는 피트니스 값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억에 택도 없다. 뭐 너무 10억보다 너무 큰 값이 나왔거나 너무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피트니스를 낮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부모를 선택하고 이제 크로스오버해서 또 자손을 만들고 가끔씩 1을 괜히 0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뮤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값이 나왔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새로 만들어진 이렇게 탄생한 두 번째 파퓰레이션으로 5제곱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50세대, 100세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파퓰레이션에 있는 아무거나 놓고 대충 5제곱을 해도 10억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x들로만 파퓰레이션 20개가 꽉 차여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 알고리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선형 관계는 아니죠. 막 복잡하다는 비선형 관계들이 막 있는데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예, 이런 값들 중에 최대값을 찾고 싶은데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고 싶은데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실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요 점이 최대값이에요. 그런데 단기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도 봉우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봉우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조그맣지만 봉우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봉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봉우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로컬 옵티멈이라고 불러요. 로컬 맥시멈이죠. 엄밀히 따지면 최대값이니까 로컬 맥시멈이라고 불러요. 이 지방에서는 얘가 1등이에요. 요 근방에서는 얘가 1등인데 진짜 1등은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1등은 아니죠. 진짜 1등은 누구예요? 오로지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진짜 1등인 거예요. 자, 그런데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6개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6개를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지금 함수값이 큰 거를 고르면은 얘랑 얘가 크고 얘 3개는 작잖아요. 그럼 얘네 셋은 도태되고 얘네 셋이 살아남는 거 선택하는 게 여기 셀렉션 단계예요. 3개만 남고 3개가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교배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교배를 어떻게 했냐면 요 둘 가운데 있는 값, 요 둘 가운데 있는 값 이런 식으로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더 만들어져요. 아까보다 더 큰 값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교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를 최대값으로 수렴해 버리던가 여기를 최대값으로 수렴해 버리던가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탐색할 기회조차 안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에 이렇게 세팅이 돼 버리면. 그런데 요 4단계에서 갑자기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괜히 엉뚱한 점 하나가 요로 이렇게 하나가 딱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얘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면 얘가 죽고 얘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너레이션 2에 이렇게 3개가 생긴다면 이제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얘네 둘이 교배를 해서 이쪽을 향해 다가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컬 옵티멈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옵티멈으로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요 단계에서 뮤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그 뮤테이션이 이 유전자 알고리즘이 로컬 옵티멈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라는 것을 요 예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동영상은 제가 유전자 알고리즘 소개할 때 유전 알고리즘의 원리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재미난 동영상이에요. 예, 근해 타는 방법을 유전 알고리즘의 크로모좀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파퓰레이션들을 만들어서 진화를 해 나가면서 근해를 최대한 잘 타게끔 만드는 걸 진화해가는 보시는 것처럼 2분,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요 영상은 제가 링크로만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이 만든 유튜브 영상에 자막 입힌 거라서 저작권 문제상 제 강의에다가 포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링크 요거 그냥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요 링크를 여러분들 강의 재생하는 리스트에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요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드린 유전 알고리즘의 장단점 설명드려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얘는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제약 조건이나 아니면은 목적 함수가 선형이어야 된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가정 일도 없어요. 어떤 형태의 함수든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뭐 후보가 될 수 있는 여러 해들을 일단 뿌려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진화시켜가면서 교배시켜가면서 최적해를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선형 제약 조건이나 비선형 목적 함수 환경하에서도
얼마든지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전 알고리즘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최대값 최적화 찾을 때 미분 같은 거 이제 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뭐 기울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예,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 옵티멈을 찾을 때 미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얘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그리고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적당한 해를 빠르게 수렴해서 찾을 수 있게끔 한다. 무식하게 0.1, 0.2씩 증분시켜가면서 하나하나 넣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일단 확 뿌려놓은 다음에 괜찮은, 떡잎이 괜찮은 그런 애들끼리 이렇게 교배해서 찾는 방식이라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적당한 해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모집단을 기반으로 이렇게 조금씩 진화해 가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씩 노이즈가 끼어 있다고 해도 노이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세는 다른 모집단에 의해서 진화되어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는 거는 지역 최적화, 로컬 옵티멈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뮤테이션을 통해서. 돌연 변이를 가끔씩 일부러 일으켜서 전역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유전 알고리즘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장점만 있지 않죠. 유전자 알고리즘의 결정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최적해라고 주는 값이 진짜 최적인가에 대한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유전 알고리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최적해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세요. 적당한 해를 찾을 수 있음 이랬죠.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적해 혹은 유사 최적해, 영어로는 optimum or near optimum. 니어는 그 근처에 이런 뜻이잖아요. 유사한, 거기 근사한 이런 의미이죠. 니어 옵티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냥 내가 100세대 이렇게 하면 100세대까지 일단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최적해. 내가 200세대 그러면 200세대까지 찾은 것 중에 가장 최적해 이렇게 주는 거지. 100세대, 200세대 때 찾은 값이 전체 글로벌 옵티멈이다라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저도 할 수 없는 거고 10만이 아시는 거예요. 누구든 할 수가 없다. 치명적인 단점이죠,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유사한 최적해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수리적인 연산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최적해를 못 찾는다는 게 이미 입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의 장점이라면 어떤 경우든 일단 최적해는 찾아준다.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는 찾아주는데, 다만 단점은 그게 진짜 최적해라는 거는 10만이 아신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다른 유전 알고리즘의 단점은 결국은 수많은 파퓰레이션 만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대입해보고 피니스를 찾아서 그 중에 뛰어난 놈 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지만.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이 사이즈가 커지고 연산이 복잡해지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알고리즘의 원리상 피할 수 없는 그런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강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원리,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용어들,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 절차, 예시, 장단점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설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고 드린 대로 요 다음 2강에서는 이볼버라고 하는 유전 알고리즘 툴 사용법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